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반대로 정의와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정의와 증명을 요하는 것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상적인 조건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언가는 기초로 삼아야 하고 무언가는 알려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의 미지를 다른 미지를 통해 정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들, 단지 가정되었고 추측되는 것들을 이미 알려진 것, 주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실증주의 철학이 처한 상황, 즉 한때는 그 기초의 물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놓였고 이제는 힘 또는 운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놓인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는 물질과 운동은 언제나 알려지지 않은 것들, 즉 X와 Y에 해당하며 항상 서로를 통해 정의되어 왔다. 바로 이러한 미지의 것들의 동일성이 실증주의 철학이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 결론이다. 물질이란 운동이라 불리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 무엇이고 운동이란 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우리는 자기 인식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조차 인간의 눈에 두 가지 자명한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을 안다. 하나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존재이고 또 하나는 그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의식의 존재이다. 인간은 이 둘 중 어느 것도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지만 그에게 있어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실이며 현실이다. 이 두 사실의 상호관계에 대해 숙고할 수도 있다. 그것들을 하나로 환원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 즉, 의식을 세계의 일부 또는 기능으로 보거나 세계를 의식의 일부 또는 기능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이미 사실로부터 벗어난 추상적 사유가 되며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평범하고 철학적이지 않은 관점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유가 자명성의 성격을 갖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자명한 유일한 사실은 여전히 나와 나 아닌 것, 즉 의식과 세계의 대립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기본 입장으로 계속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자신, 곧 우리의 의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존재라는 이 자명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증명과 정의를 요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진 두 가지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간과 그 연장성, 시간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 수량, 질량, 물질성, 수, 동등, 불균형, 동일성과 모순, 원인과 결과, 에테르, 원자, 전자, 에너지, 생명, 죽음. 이러한 모든 것들, 즉 우리가 일반 지식의 기초로 여기는 것들은 모두 미지의 것들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의 존재와 우리 밖에 있는 세계의 존재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로부터 우리의 보통 의식의 아주 분명한 다음의 구분이 직접적으로 도출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나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세계의 속성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객관적이라 부르고 우리 의식의 속성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주관적이라 부른다. 우리는 주관적인 세계를 직접적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객관적 세계를 마치 그것이 우리 바깥에 우리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상상한다. 그것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객관적 세계는 우리가 방금 본 그대로 계속 존재하고 우리의 의식이 꺼지고 우리의 나가 사라져도 세계는 이전과 같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존재했듯이 객관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식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조건 없이는 그것을 인식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 보통 우리는 말한다. 객관적 세계는 사물과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물 상태의 변화가 현상이다. 현상은 우리에게 시간 속에 존재하고 사물은 공간 속에 존재한다. 추론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오직 우리 자신의 감각, 표상, 개념일 뿐이며 객관적인 세계는 이러한 감각의 원인을 외부에 있다고 가정하고 바깥으로 투사함으로써 인식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관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든 객관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든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인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들과 맺는 관계의 형태와 그 감각 자체의 강도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감각의 정확성은 우리가 더 확신하는 다른 감각과의 비교나 해당 감각의 강도를 통해 검토된다. 객관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객관적 세계의 사물과 현상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것들을 규정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그것들의 존재 법칙을 발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우리와 분리된 사물들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객관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감각 외에는 없다. 우리의 감각의 진정한 원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는 고대부터 철학적 탐구의 주요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과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들은 두 극단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감각의 원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감각의 원인이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부터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외부 세계의 현상들 속에 있고 그 현상들이 곧 감각의 원인을 구성하며 관측되는 현상의 원인은 원자들의 운동과 에테르의 진동 속에 있다는 입장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과 진동을 관찰할 수 없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충분히 강력한 장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한 장비가 생긴다면 우리는 원자들의 운동을 강력한 망원경을 통해 별들을 보듯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별들은 예전에는 그 존재조차도 상상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우리의 현대적 인식에 있어서 감각의 원인들에 관한 이 문제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칸트의 체계이다. 그는 극단적인 두 입장 중 어느 쪽도 취하지 않고 그 사이에 중간 입장을 취한다. 칸트는 우리의 감각들이 외부 세계의 원인을 가져야 한다고 확립했지만 이러한 원인들을 감각적인 방식으로, 즉 우리가 현상을 인식하는 그 방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으며 결코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칸트는 우리가 감각적 방식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식된다는 것을 확립했다. 시간과 공간 밖에서는 우리는 감각적 방식으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으며 시간과 공간은 감각적 인식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공간 속의 연장성과 시간 속의 존재가 사물들의 본래 속하는 속성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감각적 인식의 속성이라는 것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즉,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감각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사물들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존재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시간과 공간 밖에서 지각할 수 없으며 사물과 현상을 감각으로 지각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을 우리 자신의 표상 형식으로서 그 위에 더 씌우는 것이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을 규정하는 공간과 시간은 단지 우리의 지각의 형식, 우리의 이성의 범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프리즘일 뿐이다. 다시 말해, 공간과 시간은 세계의 속성이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의 속성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세계는 공간 속의 연장성도 시간 속의 존재도 갖지 않는다. 이 속성들은 우리가 세계에 부여하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표상은 우리의 마음이 감각기관을 매개로 외부 세계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우리의 접촉과 무관하게 외부 세계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과 시간은 이성의 범주, 즉 우리가 외부 세계에 부여하는 속성들이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이정표이자 표식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우리는 외부 세계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세계를 그리는 도표이다. 우리는 우리 감각의 원인을 외부로 투사하면서 그것들을 오직 사고 속에서 공간 속에 구성하고 연속적인 현식을 시간의 순간들이 차례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으로 상상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도 공간 속에 일정한 연장성을 가지지 않고 공간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며 일정한 시간 동안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간이라는 개념 없이 공간 속에 놓이지 않고 공간의 범주로 포착되지 않은 사물은 다른 사물과 구별되지 않으며 동일한 장소를 차지하고 서로 뒤섞이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 없이는, 즉 시간 속에 배치되지 않고 이전, 지금, 이후의 관점에서 위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듯이 뒤섞여 버릴 것이며 우리의 약한 지성은 그 한순간의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 구분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은 인상들의 혼돈 속에서 개별적인 집단을 구분해내며 우리는 이 인상 집단에 상응하는 대상들에 대한 표상을 공간과 시간 안에서 구성한다.
우리는 사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구분해야만 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공간과 시간의 범주에 따라 구분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구분들이 오직 우리 안에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안에만 존재하며 사물 그 자체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물들 간의 진정한 관계를 우리는 알지 못하며 참된 사물들도 알지 못하고 단지 사물의 환영, 유령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물들 사이에 실제로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동시에 우리는 매우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의한 사물의 구분은 사물들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방식의 구분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물들 자체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시간과 공간에 의한 것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 인식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보는 이 공간적 시간적 구분들이 인간이 아닌 다른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예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모른다. 즉,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유기체에게는 우리의 세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물을 공간과 시간이라는 범주 없이 형상적으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것들을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 사고한다. 우리가 이 탁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탁자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상상한다. 그러나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말할 때, 즉 구체적인 어떤 물건을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시대에 나무로 된 모든 물건에 해당한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마치 나무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물체에 대한 것이며 그 물체는 존재해왔던 모든 나무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그것의 원자처럼 기능한다고. 칸트는 자신의 견해를 선험적 또는 비판적 관념론이라 불렀으며 이를 버클리가 대표하는 도그마적 관념론과 구별하였다. 도그마적 관념론은 세계 전체, 모든 사물들, 즉 감각의 참된 원인은 오직 우리의 인식 안에서만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아는 만큼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표상하는 전체 세계는 단지 우리 자신에 대한 반영일 뿐이다. 칸트의 관념론은 우리 외부의 원인의 세계가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 세계를 감각적 인식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든 것은 인식 주체의 산물, 즉 우리의 창조물이라고 본다. 이처럼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사물 안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 안에 집어넣은 것이다. 우리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세계가 어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와 동시에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표상은 그것들이 우리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방식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그리고 사물 자체에 대한 우리의 무지는 단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각적 인식을 통해서는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즉, 지금은 우리가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알게 되며 마침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이 옳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경험적 지식이 실제 세계에 대한 희미한 표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는 전혀 실제하지 않는 세계의 표상이며 이 세계는 우리가 참된 원인의 세계와 접촉하는 순간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참된 원인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현실적인 물질적 세계 안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객관적 지식의 확장은 사물 자체나 참된 원인에 대한 인식에 전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된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간 안에 우리가 표상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며 그것이 그들 자신에게 속한 사물의 형태도 아니다. 사물들 자체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른바 외적 대상이라는 것들은 단지 우리 감각 인식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의 형식은 공간이다. 그러나 참된 관계, 다시 말해 사물 자체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인식될 수 없다. 더군다나 경험으로부터는 그것에 대한 질문조차도 결코 제기되지 않는다. 우리가 표상하는 사물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표상하는 방식 그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들의 상호관계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다. 만약 우리가 감각의 주관적인 성질을 제거한다면 사물들의 모든 속성과 공간과 시간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 그리고 공간과 시간 그 자체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각적 인식과는 무관하게 사물들 자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는 방식을 알 뿐이다. 현상들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인식조차도 결코 우리를 사물 자체와 만나게 해주지 못한다. 우리의 감각적 인식이 우리에게 사물들에 대한 흐릿한 표상을 제공하고 이 표상 속에서 우리가 사물 자체를 표현하며
단지 그 안에 우리가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특징들과 개별 표상들을 뒤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각인식과 현상에 대한 개념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감각인식과 현상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 명확한 표상과 불명확한 표상의 차이는 단지 논리적인 의미만을 가지며 그것의 실제 내용과는 무관하다. 칸트의 명제들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칸트가 남긴 그 형태 그대로 남아있다. 19세기 동안 수많은 새로운 철학 체계들이 등장했고 칸트의 저작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데에 전념한 철학자들도 많았지만 칸트의 주요 명제들은 전혀 심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런데 사실 칸트는 단지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며 세상에 해답이 요구되는 문제를 던졌을 뿐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은 보통 간과된다. 사람들은 칸트를 말할 때 그가 수수께끼를 제시했지만 그것을 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칸트의 명제를 반복하며 그것들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사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다른 지식 영역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모든 실증과학은 칸트의 명제들과 모순되는 가설들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의 공간의 속성, 즉 연장성을 부여하는지 알지 못하며 땅, 바다, 나무, 인간 같은 세계가 어떻게 이 연장성을 갖지 않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 연장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측정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세계가 연장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칸트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따를 때 우리는 버클리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세계 외에는 어떠한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하는가? 실증주의 철학은 칸트의 견해에 대해 매우 이상한 태도를 취한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 즉, 오감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옳다고 간주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 등에 대해서는 그렇다. 다시 말해 실증주의 철학은 우리의 지각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대상에서 지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그것들 속에 집어넣은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오직 오감의 직접적 경험에만 해당된다. 반면 정밀한 기기들과 계산을 사용하는 과학적 경험에 관해서라면 실증주의 철학은 칸트의 견해가 이에 대해 옳지 않다고 여기는 듯하며 과학적 경험이 사물의 본질, 즉 우리의 감각의 진정한 원인들과 우리를 접촉하게 한다고 혹은 지금은 접촉하지 못하더라도 점차 그것에 가까워지고 있고 장차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인식에 관한 기본 개념들에서의 이러한 이중성은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이 시각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색채 인상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에테르의 진동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며 특정 색상에 해당하는 초당 진동수를 계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각 세계대에 특정한 초당 진동수를 가지는 에테르 진동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색채의 감각적 인식, 즉 눈, 시신경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확립된 것처럼 여겨진다. 눈으로 인식되는 초록색은 주관적인 것, 즉 인식 주체의 산물로 인정된다. 하지만 동일한 초록색이 물리학자에 의해 연구되고 초록색에 해당하는 에테르 진동수가 계산되면 그것은 실제하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리학자는 특정한 에테르 진동수가 초록색의 주관적 감각을 유발한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구성에서 유일한 현실은 초록색의 주관적 감각뿐이며 초록색을 에테르의 진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색과 초록이라는 두 개의 미지수를 에테르와 진동이라는 또 다른 두 개의 미지수를 도입하여 푸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방정식이든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단지 미지수를 치환하는 것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와는 반대로 실증주의자들은 현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이 사물 그 자체와 우리를 친숙하게 만든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물리적 현상을 에테르의 운동으로 간주하고 이 운동을 계산함으로써 현상의 본질 자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칸트가 그 가능성을 부정했던 것, 즉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사물의 참된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물리학자들은 칸트를 알 필요조차 없다고 여기며 자신이 칸트에 대해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조차 정확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칸트를 모를 수는 있어도 그를 피해갈 수는 없다. 물리적 현상의 모든 설명은 그 설명의 모든 말 하나하나가 칸트가 제기한 문제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에테르 진동 이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이 우리 밖에 존재하며 그것이 세계의 실제 속성이지 단지 우리의 감각적 인식의 속성만은 아니라고 인정해야 한다.
즉, 공간과 시간이 우리가 세계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고유한 어떤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이 이 문제, 즉 주관적으로 부여된 것과 객관적으로 인식된 것의 경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매우 불안정하며 자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학은 많은 순전히 가설적인 전제를 이미 알려진 것,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이것은 보통 간거되며 물리적 현상을 에테르의 파동 형태의 진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체계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거의 사실로 간주하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을 잊는다. 우리는 에테르와 그 진동 혹은 파동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느끼며 이 가설이 다른 가설들, 특히 칸트가 제기한 공간과 시간의 문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살펴보기를 잊는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배제한다는 것, 즉 에테르라는 가설과 칸트의 가설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게다가 물리학자들은 마흐가 그해져서 감각의 분석과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관계에서 언급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잊고 있다. 마흐는 말한다. 순수한 물리적 과정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개념들의 기초에 놓인 감각들에 대해 보통은 잠깐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순수한 물리적 정의의 바탕에는 거의 헤아릴 수 없는 감각적 인상들의 연속이 놓여 있다. 특히 정의들에 앞서야 할 기기의 정밀 조정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자신의 조작에 대한 심리학을 모르는 물리학자는 속담처럼 나무에 가려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개념의 기초로서의 감각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심리학적 분석은 우리에게 이 점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물리학자는 항상 감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마흐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물리학자들은 자신이 심리학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결론에서 심리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심리학을 알고 그것을 고려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마치 신앙의 교리를 이성의 증거와 조화시키려 애쓰는 정통 신앙인의 환상적인 이중성 같은 분열이 나타난다. 즉, 한편으로는 7000년 전 7일간의 창조를 믿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만 년에 걸친 지질학적 시대를 믿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물론 창조의 역할은 원자론 이론, 파동처럼 진동하는 에테르 혹은 전자와 에너지 이론이 대신 수행한다. 혹은 더 나쁜 경우도 있다. 물리학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모든 원자론적 이론들과 에너지 이론들이 실제로는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고 있지만 허공에 매달려 부정만 남게 될까 두려워하는 경우다. 그는 자기가 이미 허위임을 아는 체계를 대체할 다른 어떤 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공허로의 도약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모든 유물론적 이론들을 마치 공식 제복처럼 입고 다닌다. 왜냐하면 이 제복에는 외적, 내적인 권리와 특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확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들을 포기할 힘이나 결단이 그에게는 없다. 믿지 않는 유물론자는 우리 시대의 비극적 인물이며 이는 볼테르 시대의 무신론자 사제와 비슷하다. 바로 이러한 공허에 대한 두려움에서 정신과 물질을 서로 다른 기원으로서 인정하고 그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는 모든 이원론적 이론들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의 과학의 상태는 매우 큰 심리학적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모든 과학 지식의 분야에서 체계의 정합성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실들이 수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들은 오직 모든 것을 거침없는 흐름으로 뒤덮을 위협이 되는 새로운 사실들의 긴 열에 눈을 감으려 애쓰는 과학자들의 영웅적인 노력 덕분에만 존속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을 모은다면 아마도 각 분야마다 과학적 체계를 세우는 근거가 되는 사실들보다 더 많을 것이다. 정확한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체계화하는 일이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체계화하는 일보다 세계와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수도 있다.